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폐암의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폐암의 방사선 치료를 1시간 내에 강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말할 수는 없고요. 이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 폐암 치료 원칙,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폐암 치료 원칙의 세부적으로 외과적 절제술과 방사선 수술을 비교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폐암 방사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크게 부담 없이 그냥 들으셔도 상관없고요. 여기는 우리 과의 스페셜라이즈드한 그러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폐암 방사선 치료 후 추적 관찰 시 주의사항.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학생 때 이후에 이제 의사가 된 후에 실제로 환자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내용도 반드시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처음 폐암 치료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폐암의 치료 원칙을 보기 전에 그냥 모든 암의 일반적인 치료 원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가 바로 이 슬라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강의를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학생 강의 있을 때마다 이 슬라이드는 항상 제가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캔서 환자가 오면 캔서를 크게 두 분류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로컬라이즈드냐, 두 번째, 이미 전신으로 퍼졌느냐, 즉 로컬라이즈드 된 스테이지로 하면 1, 2, 3 정도에 해당될 거고, 더 이상 로컬라이즈드한 캔서가 아닌 시스테믹 디세미네이트드한 캔서, 스테이지로 하면 4겠죠. 이 둘 중에 어디에 포함되느냐를 일단은 분류를 해야 되고요. 그 이유는 각각의 경우에 시행하는 치료 방법이 틀립니다. 첫 번째, 이 스테이지 1, 2, 3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단은 암이 아직 퍼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컬 트리트먼트가 메인 치료입니다. 반대로 스테이지 4, 즉 시스테믹 디세미네이티드 된 캔서는 이미 전신으로 암이 퍼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암덩어리를 로컬 트리트먼트로 제거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시스테믹 트리트먼트가 메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면 로컬 트리트먼트를 시행해야 되고, 로컬 트리트먼트는 잘 아시겠지만 서지컬 리섹션과 RT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시행을 할 것이고, 만약 서지컬 리섹션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일단 서지컬 리섹션이 메인 치료이지만 보조적으로 키모세라피나 RT를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서지컬 리섹션 대신 방사선 치료를 메인 치료로 시행을 할 경우를 보시면 방사선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이게 현재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료 횟수가 좀 긴 거죠. 25회에서 35회 내외로 치료하는 컨벤셔널 프랙셔네이티드 RT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이 있고,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짧게 끝내는 한 번이나 네 번에 걸쳐서 짧게 끝내는 방사선 수술,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시행을 할 것이고, 어쨌든 방사선 치료를 메인 치료로 시행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적으로 키모세라피나 서지컬 리섹션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스테이지 4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퍼졌기 때문에 로컬 트리트먼트가 큰 의미가 없고 시스테믹 치료를 메인 치료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스테믹 치료는 잘 아시다시피 항암제가 있겠죠. 항암제를 메인 치료로 시행을 하고 환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보조적으로 RT나 서지컬 리섹션을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어, 폐암, 특히 폐암 중에서 non-small-cell lung cancer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은 온콜로지를 보는 의사들이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겁니다. NCCN 가이드라인은 이렇게 여러 과 의사들, 보면 소속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과 의사들이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터디나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요. 현존하는 치료, 그러니까 암 치료 지침 중에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NCCN 가이드라인은 카테고리라는 걸 제시하는데 카테고리가 높을수록 더 신뢰도가 높고 더 합리적인 치료인 거고 카테고리가 낮을수록 에비던스도 없고 합리적이지 않은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카테고리 1은 일단 유니폼, NCCN 컨센서스, 앞에서 보여드렸던 NCCN 패널이 모두 다 유니폼하게 이 치료가 옳다라고 동의를 했고 그 치료를 뒷받침하는 에비던스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카테고리 2A는 마찬가지로 NCCN 컨센서스가 유니폼하게 이루어졌고 하지만 에비던스는 로우 레벨인 경우가 2A고 2B는 컨센서스는 있지만 유니폼하진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NCCN 패널이 이 치료가 옳다라고 동의는 했지만 일부 몇몇은 이 치료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고 역시 에비던스는 로우 레벨일 경우에 2B 카테고리 3는 에비던스도 없고 NCCN 가이드라인, NCCN 패널들이 서로 어떤 의견 합치가 안 된 그러한 치료법을 카테고리 3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두 가지 치료법이 있다면 가능한 한 카테고리 레벨이 높은 치료를 먼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non-small-cell lung cancer의 NCCN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학생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양도 방대하고 하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을 했습니다. 이 요약된 요 슬라이드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NCCN 가이드라인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일단 마찬가지죠. 런캔서도 치료 방침을 정하기 전에 이게 시스테믹 디세미네이션 된 상태인지 로컬라이즈드 된 상태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단 N0, N1, N2, N3, M1 이렇게 구분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 로컬라이즈드한 상태겠죠. 그리고 여기 M1은 이미 메타가 되었으니까 이미 시스테믹 디세미네이션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메인 치료는 로컬 치료고 여기에서의 메인 치료는 항암제겠죠. 그러면 로컬 치료 중에 서지컬 리섹션과 RT가 있는데 어떤 거를 시행을 할 것이냐. N0, N1일 경우에는 메인 트리트먼트는 서지컬 리섹션입니다. 그리고 N2, N3일 경우에는 메인 트리트먼트는 레디컬 RT,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M1일 경우에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물론 항암 치료죠. 이렇게 치료를 시행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로컬라이즈된 상태에서는 키모세라피를 아예 시행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컬라이즈드한 스테이지의 캔서여도 물론 메인 트리트먼트로 로컬 트리트먼트를 시행하지만 어주번트로 키모세라피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로컬라이즈드 non-small-cell lung cancer에서 어주번트 키모세라피의 인디케이션은 뭐냐? T3 이상, 즉 T1, 2에서는 키모세라피를 시행하지 않고 T3, T4에서는 키모세라피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N1 이상, N0일 경우에는 키모세라피를 시행하지 않지만 N1 이상일 경우에는 로컬 트리트먼트를 시행하더라도 어주번트로 키모세라피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NCCN 가이드라인을 다 이해했다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non-small cell lung cancer 일단 시스테믹 디세미네이션 되어 있는지 로컬라이즈드인지 구분을 해야 되고 로컬라이즈드 경우에 T 스테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N 스테이지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고 N0, N1일 경우에는 메인 트리트먼트로 서지컬 리섹션을 하고 N2, N3일 경우에는 RT를 메인 치료를 시행합니다. M1으로 이미 퍼진 경우에는 키모세라피를 합니다. 그리고 로컬라이즈드 스테이지의 폐암일 경우에 키모세라피를 언제 시행하느냐? T3 이상 또는 N1 이상일 때 키모세라피를 시행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on-small cell lung cancer의 NCCN 가이드라인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 없고 앞에 제가 설명드린 그 슬라이드 내용을 잘 기억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스테이지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슬라이드 내용대로 적용해서 해보면 100%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일치를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스테이지 1부터 차례차례 보면 N 스테이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N0, N1까지는 서지컬 리섹션을 한다고 했습니다. 스테이지 1A부터 스테이지 3A까지 있는데 N은 다 N1, N2, 그러니까 N2 이상은 진행을 안 했어요. N0, N1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치료 원칙은 서지컬 리섹션입니다. 따라가 보면 오퍼러블 하면 서지컬 리섹션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메디칼리 인오퍼러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환자의 상태가 안 좋은 거죠. DM이 있거나 하이퍼텐전이 있거나 심장이 안 좋거나 기타 등등 해서 이 오퍼러블 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수술 자체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서지컬 리섹션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환자를 치료를 아예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대신 RT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N0, N1일 경우에는 무조건 서지컬 리섹션입니다. 마찬가지죠. 오퍼러블 하면 서지컬 리섹션입니다. 그리고 서지컬 리섹션을 못할 경우 여기 메디컬 인 오퍼러블 할 경우에는 RT를 해야 하는데 N0일 경우에는 RT라고 N1일 경우에도 RT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컬라이즈드한 스테이지에서 어주번트 키모세라피의 인디케이션 중에 T3 이상 또는 N1 이상이 있잖아요. N1이잖아요. N1이니까 키모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RT를 하고 키모도 같이 하는 겁니다. 키모는 보통 CCRT,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중에 키모세라피를 같이 하는데 방사선 치료는 보통 한 6주, 한 30회 정도 한다 하면 주 5회 하니까 6주간 치료를 한다 하면 항암 치료는 보통 2주나 3주에 한 번씩 하니까 방사선 치료 기간 중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 중에 키모를 같이 하는 그런 거를 CCRT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어쨌건 메인 치료는 RT, 어주반트로 N1이니까 키모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만약에 서지컬 리섹션을 했다, 즉 findings 서저리잖아요. 즉 서지컬 리섹션을 하고 난 다음에 포스트옵 어떤 파인딩에 따른 추가 치료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1A부터 3B까지 수술을 먼저 했어요. 마진 네거티브고 N0면 당연히 오브저베이션 하면 되고 마진 포지티브로 하면 로컬 컨트롤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즉 일단은 다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지 못한 겁니다. 즉 아직 로컬라이즈드 캔서가 남아 있는 경우죠. 로컬 트리트먼트를 해야 됩니다. 즉 다시 수술을 하든지 수술이 만약에 안 된다면 RT를 해야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N0니까 마진 네거티브면 옵저베이션 하면 되고 여기에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일 경우에 키모세라피를 하라고 옵션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학생 입장에서는 기억할 필요 없고요. N0니까 키모를 할 필요 없다라고 기억을 하십시오. 마진 포지티브면 RT를 하거나 다시 재수술을 해야죠. N1이 됐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주번트 키모를 한다고 그랬죠. 마진 네거티브면 당연히 로컬 컨트롤을 했으니까 더 이상 로컬 트리트먼트는 할 필요 없고 N1이니까 키모세라피를 해야겠죠. 마진 포지티브면 로컬 컨트롤이 안 됐습니다. 로컬 치료를 추가로 해야 되고 리섹션을 하든지 RT를 하든지 근데 어떤 경우건 N1이기 때문에 리섹션 한 다음에 키모를 하고 만약에 RT를 한다면 RT와 함께 키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N1 이상, N2니까 당연히 키모세라피가 들어가야 되고 마진 포지티브일 경우에 RT나 키모를 하는데 RT를 할 경우에는 키모랑 같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서 마진 네거티브일 경우에 보면은 시퀀셜 키모 RT라고 돼요. N2 only. 아까 말했죠. 로컬라이즈드 캔서일 경우에 N0, N1일 경우에는 서지컬 리섹션을 하고 N2 이상일 경우에는 서지컬 리섹션을 하지 않고 RT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 환자는 N2가 아니어서 일단 서지컬
리섹션을 했겠죠. 근데 뭐 N1이나 N0, T3N1, T3N0여서 서지컬 리섹션을 했는데 막상 잘라놓고 보니까 미디아스날 림프노드가 포지티브여서 N2란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N2기 때문에 원래 RT를 해야 되는데 어쨌건 N2가 아닐 줄 알고 수술을 한 거잖아요. 나중에라도 RT를 하는 겁니다. 즉 맞은 네거티브여도 N2일 경우에는 키모를 하고, 키모는 N1 이상이니까 키모를 하고, 또 N2니까 RT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네, 스테이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T3, T4. 이 사이트에 따라서 좀 구분을 했는데, 즉, 이 T3 이상이 되면 이제 막 주변 구조물들을 인베이전 하기 때문에 서지컬 리섹션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살펴봐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T3N0, T3N1.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0, N1이니까 수술을 하면 됩니다. 수술을. 그런데 이게 수피리얼 줄쿠스 튜머는 수피리얼 줄쿠스 에어리어에 중요한 너브들이 많이 있으니까 수술을 하다가 너브 인절의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술을 너브 인절이 없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프리오브로 키모나 알테를 해서 일단 매스를 최대한 줄여놓고 서지컬 리섹션을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요거는 보조적인 치료고 메인 치료는 이겁니다. 즉 N0, N1일 경우에 서지컬 리섹션이 메인 로컬 트리트먼트라는 거에는 큰 변함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T4가 돼도 N0, N1일 경우에는 서지컬 리섹션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주변의 구조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황을 고려해서 프리오, 키모나 RT를 해서 매스를 줄인 다음에 수술해라 라는 얘기고, 만약에 매스가 너무 커서 언리섹터블 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RT를 해야죠. 마찬가지로 T3 이상 또는 N1 이상이므로 키모를 같이 합니다. 네, 뭐 크게 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T3, N1, N1, N0, N2 이상이 아니니까 서지컬 리섹션을 먼저 시행합니다. 근데 이제 체스트 월, 프록시멀 에어웨이, 미디아스티눔 같은데 인베전을 하면 서지컬 리섹션 자체가 좀 위험해지기 때문에 컨커런트 키모 RT, 즉 RT와 키모세라피를 하는 것도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프리퍼드라고 되어 있죠. 즉 할 수 있으면 N2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서지컬 리섹션을 시행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RT를 메인 치료로 하고 보조적으로 키모를 같이 하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언리섹터블 한다. 그러면은 뭐 서저리가 안 되는 거니까 RT랑 키모를 시행을 하죠. 네, 드디어 N2가 나오는데 N2 나오기 전에 세퍼레이트 풀모나리 노듈인 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요. 풀모나리 노듈과 세퍼레이트 풀모나리 노듈은 N 스테이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T 스테이징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same lobe separate pulmonary 노듈은 T3, ipsilateral different lobe의 separate pulmonary 노듈이면 T4, 컨트라레트럴 렁으로 렁에 세퍼레이트 풀모나리 노듈이 있으면 M1, 즉 그때는 이제 스테이지 4인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치료 원칙을 진행을 합니다. 세퍼레이트 풀모나리 노듈이 same 로브에 있으면 T3잖아요. 어차피 N 스테이징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N0, N1이면 수술이죠. 만약에 컨트라레트럴 렁으로 갔으면 M1, 즉 이거는 시스테믹 디세미네이티드한 캔서이기 때문에 쭉 따라가 보면 키모세라피입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멀티플 롭이 있어도 세임 롭에 있으면 어차피 T3입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로벡톰이라니까 N0, N1일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합니다. 드디어 이제 N2가 나왔죠. N2일 경우에 아까 뭐라고 그랬죠? N2, N3일 경우에는 메인 로컬 트리트먼트로 RT를 하라고 했습니다. 서지컬 리섹션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1으로 RT고 N1 이상이기 때문에 키모세라피도 해야겠죠. 그러니까 CCRT, RT하고 어주반트로 키모를 하는 이러한 CCRT 치료를 시행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T가 뭐든 간에 N2면 CCRT, RT랑 키모를 합니다. 뭐 N3도 마찬가지죠. N3 포지티브면 RT 더하기 키모 이렇게 시행을 하고 아예 서지컬 리섹션에 롤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N2, N3 나오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해서 여기 N2, N0, N1이면 따라가 보면 서지컬 리섹션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N2면 RT 플러스 키모, N3 RT 플러스 키모. 카테고리 1이에요. 다 카테고리 1이라 하면 NCCN 패널들이 모두 이 치료가 옳다라고 동의를 하고 이 치료가 옳다는 걸 입증할 만한 하이 레벨 에비던스까지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때는 서지컬 리섹션을 하지 않고 RT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M1이니까 따라가 보면 항암제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런캔서, non-small-cell 런캔서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N0, N1이면 서지컬 리섹션을 하고 N2, N3면 RT를 한다. 그리고 로컬라이즈드 캔서일 경우에 어주반트 키모세라피의 인디케이션은 T3 이상 또는 N1 이상이고 이 T3 이상 또는 N1 이상일 경우에는 서지컬 리섹션 또는 RT를 하는 거에 어주반트로 키모세라피를 시행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뭐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아까 N2, N3 이상이면은 서지컬 리섹션을 하지 않고 RT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어쨌건 뭐 암은 외과적으로 잘라서 떼어내는 게 가장 확실한 거 아닌가? N2 이상이어도 리섹터블하면 외과적으로 잘라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N2 이상일 경우에 서지컬 리섹션보다 방사선 치료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는 이미 많이 있고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 세기 변조 치료 기법, 영상 유도 치료 기법 등 방사선 치료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라디오 센서타이징 에이전트를 이용한 컨커런트 키모세라피가 루틴으로 시행되면서 방사선 치료 효과가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RT 언론으로 치료를 시행했단 말이죠. RT 언론으로 할 때 물론 2000년대 들어서 방사선 치료 자체의 기술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또 키모세라피를 이용한 컨커런트 CCRT라는 치료법을 통해서 이전에 100 정도였다면 항암을 같이 하면서 한 110, 115 정도로 어떤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러한 치료법으로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컬 리섹션이 매우 효과적인 치료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외과적으로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는 게 최고라는 생각은 더 이상 절대 불변의 진리는 아닙니다. 병의 진행 정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더 적절한 로컬 트리트먼트 모달러티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이제는 치료법이 많이 다양화 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암은 무조건 외과적으로 잘라낼 수 있으면 잘라내는 게 최고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식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병의 진행 정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더 적절한 치료법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NCCN 가이드라인 맨 뒤에 보면 거의 한 3, 40페이지에 걸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N2일 경우에도 싱글 N2이면서 노드 사이즈가 30 미만일 경우에는 서지컬 리섹션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N2일 경우에는 서지컬 리섹션을 포기하고 레디컬 RT 더하기 어주반트 키모를 하는 게 더 좋은 치료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non-small cell lung cancer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설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외과적 절제술과 방사선 수술에 대해서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외과적 절제술 대신 방사선 수술이 굉장히 많이 시행되고 있고 이 두 개를 비교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방사선 수술이란 게 뭐냐? 뭐 SRS, SBRT, SABR, SRA 여러 가지 텀으로 불리지만 통틀어서 방사선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방사선 수술은 라디에이션과 서저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칼 대신 방사선을 이용해서 수술을 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피가 나지 않는 무혈 수술의 대표적 형태이고요. 매우 강한 방사선을 1회에서 4회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굉장히 강한 방사선을 이용함으로 정확성, 즉 빔이 빗나가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강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방사선을 쓰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매스, 즉 튜머를 타겟팅해서 튜머를 때려야 되고, 튜머가 아니라 정상 스트럭처를 방사선 빔으로 치면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으므로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는 2010년 전후고 국내에서는 2015년 전후에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사선 치료와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약한 방사선, 한 번의 약한 방사선을 대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 횟수를 늘려서 치료를 하는 거죠. 이거는 한 번의 강한 방사선을 짧게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에 하는 거고, 기존의 방사선은 약한 방사선을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치료를 합니다. 그럼 방사선 수술은 언제 시행을 하느냐? 일단은 매스 사이즈가 5cm 이하, 이걸로 T스테이지로 하면 T2이고요. 일단은 림프노드 메타가 없는 N0일 경우입니다. 5cm 이하는 뭐 이게 앱솔루트 하진 않고 일반적으로 이런 인디케이션으로 시행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폐암의 방사선 수술 굉장히 많이 시행을 했는데 저는 7cm까지 시행을 한 적은 있거든요. 어쨌건 앱솔루트 하진 않고 대략적으로 5cm 이하이면서 림프노드가 없을 경우에 방사선 수술을 주로 시행을 합니다. 보면 스테이지로 하면 스테이지 1부터 2A에 해당되고, 앞에서 봤듯이 여기일 경우에는 서지컬 리섹션과 인디케이션이 오버랩되죠. 즉 N0, N1일 경우에는 서지컬 리섹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N0니까 서지컬 리섹션을 원래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사선 수술과 서지컬 리섹션의 인디케이션이 오버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인디케이션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방사선 수술은 로벡토미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2015년, 해외에서는 2010년 후에, 2010년도 이후에 방사선 수술이 진행된 후에 그 방사선 수술의 효과와 어떤 온콜로직 아웃컴을 보고한 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백 편 정도 되고요. 그 논문을 쭉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스터디가 있는데, 해보면 로컬 컨트롤 레이트는 대략 85% 이상이고, 로벡토미랑 비교했을 때 오버롤 서바이벌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라디오 서저리가 더 좋았습니다. 이 당시에 라디오 서저리를 시행했던 환자들은 대부분 로벡토미, 즉 서지컬 리섹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올드 에이지거나 언더라이ং 디지즈가 굉장히 심해서 마취를 할 수 없어서 오프로브를 하지 않은, 즉 일반적으로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서저리를 시행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워낙에 좀 그 몸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컬 컨트롤 레이트는 85% 이상이고, 오버롤 서바이벌은 로벡토미랑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방사선 수술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사람들이 이러면은 이제 그런 삼상 연구를 좀 시행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드디어 이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라디오 서저리 효과가 좋으니까 그러면 로벡토미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래서 같은 환자군을 갖고 로벡토미와 라디오 서저리를 비교하는 삼상 연구를 시행을 한 거죠. 즉 몸 상태도 좋고 언더라잉 디지즈도 없고, 즉 마취도 잘 할 수 있어서 로벡토미를 할 수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 환자 중에 일부를 라디오 서저리를 시행해서 두 개를 비교한 거죠. 즉 기존에는 워낙에 로벡토미를 할 수 없는 환자를 상대로 라디오 서저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두 분을 비교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는 로벡토미를 할 수 있는 환자 중에 일부를 라디오 서저리를 시행해서, 그러니까 동일한 군이죠. 동일한 환자군에서 요거 또는 요거를 시행해서 비교를 해보자. 이런 연구를 시행한 거고, 여기서 만약에 라디오 서저리가 로벡토미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얻으면 이거는 확정 연구이므로 더 이상 스테이지 1에서 2A의 런캔서에서의 치료 원칙은 로벡토미가 아니고 라디오 서저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두 개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스타스 연구와 로젤 연구가 있었고, 각각 미국, 프랑스, 중국에서 진행됐고,
이거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환자 등록을 했습니다. 로젤 연구는 여기서 진행됐고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등록을 했고 두 RCT 요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친 풀드 애널리시스 스터디가 2015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건데요. 풀드 애널리시스 오브 투 랜더마이즈드 트라이얼 2015년 란셋 온콜로지에 실렸습니다. 요 파란색이 방사선 수술, 빨간색이 로벡토미입니다. 오버롤 서바이벌,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훨씬 위에 있죠. 레이트를 보면 방사선 수술이 95%, 서지컬 리섹션이 79%로 p-value 0.037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방사선 수술이 로벡토미보다 오버롤 서바이벌이 높은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 파란색이 라디오 서저리, 빨간색이 서지컬 리섹션, 파란색이 조금 위에 있는 듯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방사선 수술은 86%, 서지컬 리섹션은 80%로 큰 차이는 없었고요. p-value 역시 0.5379로 통계학적 유의성은 없었습니다.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로컬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 리저널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 디스턴트 메타스테시스 프리 서바이벌을 이렇게 각각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데 두 군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떤 거는 빨간 게 더 위에 있고 어떤 거는 파란 게 더 위에 있고 한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p-value가 다 0.05보다 높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은 이렇게 로컬 리커랑 리저널 리커는 로벡토미가 라디오 서저리보다 조금 더 높았고 디스턴트 메타는 로벡토미보다 라디오 서저리가 더 우수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서지컬 리섹션은 가슴을 열고 들어가서 암덩어리를 로벡토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폐를 주물럭거리고 암덩어리를 자르는 거잖아요. 주물럭거리기 때문에 주물럭거리는 과정에서 이 튜머셀이 시딩될 가능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손으로 만지고 잘라내고 하는 과정에서 튜머셀이 베슬로 들어가서 디스턴트 메타될 가능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을 안 대고 그냥 바깥에서 빔을 쏴서 수술을 하는 방사선 수술에 비해서 로벡토미가 디스턴트 메타가 발생하는 비율은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로컬 리커런스랑 리저널 리커런스는 로벡토미일 경우 들어가서 매스가 1cm건 2cm건 5cm건 롭 전체 라이트 어퍼 롭이면 롭을 띄워버리고 그다음에 미디아스티나 림프노드를 다 띄고 오기 때문에 이 로컬 리커런스와 리저널 리커런스에서 라디오 서저리가 로벡토미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왜냐하면은 로벡토미는 롭을 띄고 미디아스티나 즉 리저널 림프노드를 다 띄고 나오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매스만 방사선으로 때려서 수술하는 방사선 수술이 로벡토미보다 로컬 리커런스와 리저널 리커런스에서 더 우수한 아웃컴을 얻을 수는 없죠. 다만 이 연구에서는 라디오 서저리가 로벡토미에 비교해서 로컬 리코와 리저널 리코에서 아웃컴이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리고 디스턴트 메타도 두 치료 간 큰 차이가 없다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가 좀 앞으로 갔는데요. 네, 여긴 방금 얘기했죠. 결국 이러한 톡시서티 때문에 톡시서티가 워낙 라디오 서저리 그룹이 로벡토미 그룹보다 우수함으로 이걸로 인해서 오버롤 서바이벌은 로벡토미보다 라디오 서저리가 더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 두 개를 합쳐서 분석한 연구에서 라디오 서저리가 로벡토미보다 오버롤 서바이벌이 더 높았고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은 두 군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스테이지 1에서부터 스테이지 2A 나온 스몰셀 런캔서의 치료 원칙은 로벡토미가 아니고 라디오 서저리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샘플 수가 좀 적습니다. 여기서 로벡토미를 받은 사람은 27명이고요. 라디오 서저리를 받은 사람은 31명으로 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치료 원칙을 바꾸기에는 좀 샘플 수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런 어떤 그런 비판들이 좀 있어서 샘플 수를 좀 더 키워서 진행을 하는 연구를 좀 시행해서 이 연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이제 그 연구 결과에 이제 샘플 수가 더 많은 연구 결과에서 확증이 되면 이제 요게 이제 빠지겠죠. 요게 빠지고 데퍼니티브 라디오 서저리만 아마 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연구 결과는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027년쯤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에서 또 앞에서 두 개의 RCT를 합쳐서 보고했던 그 연구 결과와 같이 라디오 서저리가 로벡토미보다 더 우수하다고 나오면 정말로 이제는 스테이지 1에서부터 스테이지 2A 넌 스몰셀 런캔서의 치료 원칙은 더 이상 서지컬 리섹션이 아니라 라디오 서저리라고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폐암 방사선 치료는 어떻게 시행하냐? 지금까지는 이제 폐암 방사선 치료를 언제 시행하는지, 폐암의 치료 원칙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고, 그러면 폐암의 방사선 치료를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는 그냥 부담 없이 듣고 넘어가도 큰 상관은 없고요. 학생들이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주로 그림 위주로 여기는 설명을 했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학생들한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고 지금 뭔가를 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격. 방사선 치료라는 게 사격이랑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를 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총을 땅 쏴서 누군가를 딱 맞춰서 없애듯이 방사선 치료는 이렇게 방사선 빔을 총 쏘듯이 쏴서 암덩어리를 정확히 맞춰서 제거하는 것이 방사선 치료의 기본 핵심입니다. 방사선 빔을 쏴서 종양을 정확하게 타격해서 제거한다. 굉장히 쉽죠. 기본 원칙은. 폐, 식도, 스파이널 코드, 심장 등 주변 정상 장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확히 종양만 타격해서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여기 까맣게 폐암이 있다면 이렇게 빔을 쏴서 정확히 암을 맞춰서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이 까만 거 저건 뭐냐면 이게 환자가 치료 중에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숨을 쉬면 폐에 공기가 들어오고 빠지면서 폐가 움직이고 폐 안에 있는 암덩어리도 이렇게 위아래 앞뒤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위치를 파악해서 요 움직임을 파악해서 암덩어리가 얼마나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방사선 빔이 빗나가지 않도록 치료를 진행합니다. 실제 치료는 한 방향에서만 빔을 쏘진 않고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빔을 쏘고 이 암덩어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건 13방향쯤인 듯한데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빔을 쏴서 치료를 합니다. 는 5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 방향에서 빔을 쏴서 치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암이 있으면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빔을 쏴서 치료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두 방향에서 쏜 것과 네 방향에서 빔을 쏘면 이렇게 불필요하게 이쪽 렁으로 들어가는 걸 최소화시켜서 이 암덩어리가 있는 부분에만 빔을 집중적으로 쏠 수 있습니다. 치료실 모습인데 이렇게 환자가 눕고 이렇게 환자 몸에 맞게 환자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환자의 몸에 맞는 이러한 몰딩 같은 걸 만들어서 이 안에 들어가서 환자가 눕고 요렇게 보이는 건 요게 이제 여기서 이 가슴과 암덩어리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요 카메라랑 요거가 이 안에 있는 폐암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즉 사격이라 하면 그러니까 타겟을 맞출 때 가만히 있는 관역을 맞추는 것과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는 것을 비교했을 때 움직이는 관역을 맞추는 게 훨씬 어렵겠죠. 근데 폐암을 환자는 숨을 쉬어야 하니까
움직이지 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면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있는 상황과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상황을 비교하면 당연히 움직이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안다면 훨씬 더 맞추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통해서 폐암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요 비닐은 이 몰 환자 몸에 이렇게 씌웠잖아요. 이 비닐을 씌우고 여기서 이제 에어를 쭉 빼면 이 비닐이 꽉 환자 몸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을 특히 이제 흉부 부위를 압박함으로써 호흡에 따라서 암덩어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압박 장치도 시행을 해서 보통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카메라로 암의 위치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까지 파악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러한 치료법을 IGRT라고 부르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실제 치료 영상인데요. 이게 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저한테 와서 제가 치료한 영상인데, 타 병원에서 이렇게 좀 굵게 빔을 쌌고 저는 이 빔을 쪼개서 얇게 쌌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빔을 얇게 쪼개서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서 쏘면 이게 지금 식도, 에올타, 스파이널인데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겠죠. 에소파거스, 스파이널 코드 같은 것들이 방사선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식도나 스파이널 코드는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쏘면은 에소파거스도 인저리를 받고, 스파이널 코드는 물론 뺀다고 뺐는데 너무 빔을 가까이 붙였기 때문에 환자가 조금만 움직이면 이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좀 빼주는 게 더 치료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빔을 쪼개서 쓰는 이러한 식으로 치료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방법을 인텐서티 모듈레이트드라고 하는데 이것도 알 필요는 없고요. 스텝 앤 슛 테크닉 이랑 좀 뒤에 또 다른 이제 테크닉을 설명을 할 텐데, 스텝 앤 슛은 즉 빔을 쏘고 이쪽으로 움직일 때는 빔을 쏘지 않습니다. 즉 일단은 움직이고 쏘고 이러한 방식을 스텝 앤 슛이라고 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두 방향에서 쏘고 여기는 굉장히 이쁘장하게 빔을 쐈잖아요. 보면 이게 세 방향에서 쏜 게 아니라 요 빔을 여기까지 계속 움직이는 동안의 빔을 쏜 거고,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빔을 쏜 거고,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면서 빔을 쏴서 치료를 한 겁니다. 즉 이거는 계속 환자 빔을 쭉 쏘면서 빔 온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고요. 이런 거를 이제 슬라이딩 슛이라고 하고, 앞에 스텝 앤 슛은 쏘고 일단 움직일 땐 빔을 쏘지 않습니다. 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쏘고 움직이고 쏘고 이렇게 하는 걸 스텝 앤 슛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것처럼 움직이면서 빔을 쏘는 걸 슬라이딩 슛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텝 앤 슛 방식보다 슬라이딩 슛 방식이 조금 더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2분 정도 지나고 있어서 좀 빨리 진행을 해야 할 듯합니다. 일단 전문의 진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지 가능한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등을 결정을 하고, 치료 설계용 CT를 찍어야 됩니다. 치료 설계의 기반이 되는 CT 영상으로, 기존 CT 영상, 즉 영상의학과에서 찍은 CT 영상으로 할 수 없고요. 반드시 우리 과에서 치료 설계용 CT를 새로 찍어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찍지 않고 치료 시야 확보를 위해서 종양의 위치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환자마다 다른 자세와 기구를 이용해서 실시를 합니다. 타겟의 움직임, 즉 암덩어리죠. 암덩어리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하고, 만약 치료 자세나 임모빌라이제이션 디바이스 어플라이 방법이 바뀌면 치료 설계용 CT를 다시 찍어야 합니다. 다음은 치료 설계인데, 여긴 뭐냐, 어느 방향에서 얼마만큼의 세기로 얼마나 오랫동안 방사선 빔을 쏠지 이 스텝에서 진행을 합니다. 다양한 방향과 세기로 치료 설계를 해보고 그중 가장 이상적인 치료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꽤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최소 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과 되면 이제 치료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치료 전 최종 시뮬레이션을 시행합니다. 치료 직전 치료 계획대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최종 확인을 하고,
치료 설계를 하는 동안 환자는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고 스웰링이 있던 게 빠질 수도 있고요. 렁 캔서일 경우 아탈락타시스가 없던 환자가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타겟, 즉 암덩어리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직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즉 최소 4일, 길게는 한 7일,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4일에서 7일 사이에 환자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래 파악하고 있던 암덩어리 위치가 변경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변경된 걸 모르고 그냥 빔을 쏘면 정확하게 암덩어리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치료 전 최종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가 없으면 약간의 변화가 있으면 치료실에서 적절히 컨트롤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이 어긋났다. 그러면은 치료를 아예 시행하지 않고 치료 설계용 CT 촬영 및 치료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행을 합니다. 자, 치료 실시를 드디어 합니다. 치료 시간은 대략 15분 내외, 방사선 수술은 1시간에서 2시간인데요. 이거는 대중이 없습니다. 환자가 협조가 잘 안 되거나 수술 중에 자꾸 어긋나거나 그러면 무한정 늘어날 수 있고, 전 개인적으로 7시간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로 시행을 합니다. 이미 설계된 대로 빔을 쏘면 되지만 환자가 치료 중 움직이거나 다른 여러 변수로 인해 빔이 빗나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런 상황들을 통제하면서 치료를 실시합니다. 30회 정도 치료를 진행하는 기존의 방식은 한 번에서 2번 정도 빔이 빗나가도 대세에 큰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1차나 2차, 3차 굉장히 짧은 어떤 그 횟수에 걸쳐 시행하는 방사선 수술의 경우는 단 한 번만 빔이 빗나가도 굉장히 치명적인 아웃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수술의 경우 훨씬 더 높은 집중력, 숙련도, 신중함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 방사선 치료 팔로우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의사가 돼서 환자를 보면 이제 폐암 환자들을 진료를 할 수가 있고 방사선 치료를 받은 폐암 환자를 볼 수 있을 텐데 그 환자의 방사선 치료 팔로우업에 중요한 내용을 좀 숙지를 하고 있으면 환자를 보는데 큰 도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은 로컬 치료기 때문에 로컬 컨트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건 우리 서전이나 우리과 의사들은 어떤 부분, 즉 로컬 컨트롤이 있냐 없냐를 중요하게 더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치료가 되면 일단은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스의 토탈 어블레이션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방사선 치료 1 내지 2개월 후 체스트 CT를 찍고 치료 3개월 후에 펫 CT를 찍어서 확인을 합니다. 펫 CT를 추가로 찍는 이유는 방사선 치료 부위에 파이브로시스가 생기기 때문에 체스트 CT만으로는 토탈 어블레이션 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토탈 어블레이션 여부가 확인되면 초기 2년은 3 내지 4개월마다, 이후 3년은 6개월마다 체스트 CT를 통해서 로컬 리커런스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디스턴트 메타 여부 확인을 위해서 브레인 MR, 본 스캔, 펫 CT 등을 추가로 찍을 수 있습니다. 팔로업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방사선 치료는 바이어블 튜머 매스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이어블 튜머 매스를 non-viable fibrotic tissue로 바꾸는 겁니다. 즉 방사선 치료 후 종양이 있던 부위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방사선 치료 매스라이크한 파이브로틱 티슈는 남습니다. 하지만 파이브로틱 티슈 내에 바이어블 튜머 셀이 없다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즉 로벡토미를 하면 롭을 띄워버리고 메스를 띄워서 바깥으로 빼기 때문에 로벡토미 이후에 체스트 CT를 보면 메스가 없어요. 이만큼 있던 게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라디에이션은 바깥으로 빼내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걸 라디에이션으로 깨서 어블레이션 시키는 거기 때문에 치료한 다음에 어떤 파이브로틱 티슈, 파이브로틱 스카는 남습니다. 근데 그래서 뭔가 남기 때문에 환자를 보다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러한 의사분들이 많이 있는데, 파이브로틱 티슈 내에 바이어블 튜머 셀이 없다면 그냥 메슬라이크 파이브로틱 티슈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팔로업 이미징을 판독을 해야 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메스라이크한 게 보인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냥 메스라이크한 티슈거든요. 그냥 스카란 말이죠. 방사선 치료나
치료로 인한 스카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리커로 판단해서 셀비지 트리트먼트 시행 여부 결정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술 받은 사람이 저한테 이제 방사선 수술을 했고 78세 여자 환자인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게 메스죠. 체스 CT를 찍었는데 오히려 뭐 사이즈가 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뭐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거는 파이브로틱 스카입니다. 여기에 바이어블 튜머셀은 없거든요. 잘 수술이 됐고 파이브로틱 스카가 이렇게 남아서 잘 모르고 보면 뭔가 암덩어리가 아직 그대로 있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별 문제 없어서 후에 찍어봤을 때 원래 있던 그 파이브로틱 스카는 없어지면서 이 체스트 월을 따라서 뭔가 스카라이크한 파이브로틱 티슈가 이렇게 보이죠. 이것도 뭔가 좀 불안하죠. 체스트 월을 따라서 이렇게 메타된 거 아니야? 리커된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월 따라서 있어. 그래서 실제로 이 다른 과 선생님이 이 환자를 보고 체스트 월 리커 아니냐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제가 체스트 월 리커가 아닌 것 같다 이건 그냥 방사선 수술에 따른 파이브로틱 스카다 라고 말을 했고 환자도 불안해하고 그 선생님도 불안해하시길래 다음에 왔을 때 이렇게 펫CT를 찍었습니다. 펫CT를 찍었을 때 아무것도 없죠. 워낙에 이게 만약에 리커라면 여기에 업테이크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펫CT상 별 문제 없고 이거는 리커가 아닌 걸로 최종 판단을 했고 지금 이 환자는 3년째 지났는데 리커 없이 잘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팔로우업 할 때 좀 주의해서 디시전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30초 정도 오버됐는데요. 어쨌건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 잘 기억하시고 제가 중요하게 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시험 문제 내고 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